그랬어요. 주체에 사라진 주체의 소외. 예? 그래서 말하는 나와 말해진 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말하는 나, 말하는 나가 말해진 나, 나의 진정한 나, 진실의 자아를 얘기하려고 해도 그것이 늘 결여이더라. 이렇게 말해진 나, 말하는 나와 말해진 나이가 결코 결합될 수 없으므로 주체는 신입형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으므로 주체는 신입형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으므로 주체는 주체는 분리되고 소외된다. 분리되고 소외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이런 심적 저항들과 자존심들은 주체가 소외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주체가 소외되었다는 것을 억압한다,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부단히 활동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또 상담 과정에서 늘 겪는 거예요. 상담 과정에서 늘 내담자는 자기가 말하는 나가 진실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지 않으려 하고 다양하게 이제 방어 심리 기제를 활용해서 합리화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상담 과정에서는 그게 극렬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의 주체가 소외되고 주체가 분리됐다는 것을 저항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들이. 왜냐하면 주체는 이 상처받은 주체고 아픈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마다 나는 또 괴로움을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 하고 억압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는 그가 말하는 나가 진실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지 않게 된다. 수긍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말하는 자기가 말한 것과는 전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아무리 말을 하는데 보면 모순되잖아요. 그 거짓을 숨기고 다른 걸로 뭐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이게 모순된다. 우리가 듣기에 모순된다면 대본에 부모님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담자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이 저항들과 늘 씨름하는 겁니다. 결국 상담 과정 안에서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진실된 자아와 그것을 이렇게 저항하는 자아 사이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상태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필자를 찾은 한 직장인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부하 직원에게 바른 소리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싶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또 남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저 미적미적거리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 항상 온 신경을 다 쓴다. 당삼주의. 왜냐면 또 그것이 너무 심해서 윗사람 앞에 서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얘기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할 얘기를 잊어버리고 떨리고 횡설수설한다고 한다. 뭔 얘기를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집에 가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속마음인데 진실인데 집에 가면 생각과는 반대로 늘 짜증내고 권위적이고 괜히 야단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다고 자신의 그 진실아를 숨기고 사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본다. 물론 이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앞제 늘 앞제 눌려서 늘 이제 수동적으로 뭐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예전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늘 강요하고 왜 그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막 늘 강요받으면서 살아왔고 남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 신경 써왔기 때문에 야단 맞을까봐 늘 그거 신경 쓰는 거죠.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당연히 인간 주체는 진실한 자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초자의 검열과 억압 때문에 진실을 숨긴다. 초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나의 초자가 되잖아요. 근데 진실의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초자의 검열과 억압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거죠.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 겪어야 할 운명이다. 이것이 인간이 겪어야 할 운명. 뭐 아이들 보면 되게 알잖아요. 공부해라. 나 공부하기 싫은데 사실은. 그런데 공부를 해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무 야단도 안 받고 또 그러니까 늘 공부해야만 하는 것에 신경. 초자가 나의 진실을 늘 짓누르는 거죠. 초자가 늘 나의 자아를 검열한다. 억압한다. 이것이 인간이 겪어야 할 운명이다. 그렇지만 이제 진실화의 숨김이라는 이런 현상 앞에서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심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덜 심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예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덜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사이에서는 뭐 독재나 강압이나 이렇게 그런 걸 권위주의적인 사회라고 하죠. 그랬을 때는 늘 내가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참고 숨기고 살았으니까 그게 심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방화되고 자율화되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과 또 소통을 하고 그러는 부모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심하게 억압된 게 덜하죠. 덜한다. 그래서 이제 그 덜하면 덜할수록 아픔이 덜하는 거고 심하면 심할수록 그 아픔이 더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그 주체가 그런 상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하고 덜할 수도 있어요. 주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유형해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 상황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억압된 사회에서 그 억압된 분위기를 내가 잘 이해해서 한 사람들은 그게 덜할 것이고 오늘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너무 자유로워서 한두 마디 억압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전 사회보다 그런 억압이 덜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라강의 용어를 빌어서 말하면 진정한 자아의 분열로 말미암아 인간 주체는 자신을 언어라는 발화 속에 감추게 된다. 이제 진정한 자아를 감추죠. 신입형으로 대체되고 이제 진정한 자아를 언어라는 발화 속에 언어로 이제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누이 나를 말하면서 진실한 자아와 존재를 찾지만 결국 늘 거기 안에는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빈자리만이 있게 된다. 인간 주체란 말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언어로 인간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말과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 단지 말과 언어로 재현되고 반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재현하고 반영할 수 있을 뿐이지 말과 언어로 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 일단 이것은 재현이고 반영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은 말과 언어로 채울 수 없다. 말과 언어로 채울 수 없어. 단지 말과 언어로 재현되고 반영될 뿐이야.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체는 언어를 통해 실패한 진정한 자아 찾기를 그가 동일시한 자기가 동일시한 큰 타자의 이미지, 대표적으로 어머니, 가령 어머니 상 속에서 시도할 거다. 어머니 상.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한테 심어준 그것, 무의식의 큰 타자는 무의식의 신입피양이니까 대표적인 이제 어머니와 오랜 동안 이제 어머니가 케어해서 자랐으면 어머니 상이 될 거고, 어머니가 부재해서 아버지가 케어를 많이 한 아버지 상, 뭐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어머니다, 꼭 아버지다, 꼭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것을 큰 타자라고 불러요. 큰 타자, 무의식의 신입피양. 그러니까 요즘 날에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타자, 무의식의 신입피양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걸 이제 예를 들 때 어머니를 예를 드는 거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상, 부모님 상, 요즘은 또 아버지도 예를 들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그래서 그런 어머니 상, 아버지 상 속에서 우리는 그 큰 타자를 찾으려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이가 자라면서 뭘 물어보면 요즘도 그래요.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야. 엄마와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한다. 또 어른이 되면 나는 성격이 엄마 닮아서 그래. 나는 성격이 아버지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한다. 필자를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저는 어머니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살까봐 걱정이 돼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도해요. 친척 집에 잔치가 열리거나 별로 가깝지도 않은 이웃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어머니는 나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총감독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그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만은 예외입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너무 무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두 분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장에 이렇게 그늘도 없는 정류장에 엄청 뜨거워 떼약빛이겠죠. 아버지가 가게에 들어가서 혼자 음료수를 마시고는 빈캔을 들고 버스에 오르셨나 봐요. 아버지는 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날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혼자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유독 저만 혼자서 설치거든요. 어머니처럼요. 그렇게 주체는 진정한 자아의 찢어진 소외를 발견하고 그 소외가 주체를 상상계로 인도하여 어머니상이라는 큰 타자를 설정하게 한다. 주체는 큰 타자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큰 타자가 하던 일을 반복하는 거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주체소의 진실화의 그 찢어짐, 분리 이런 거를 그런 소외된 정신 상태에 대해서 락강은 서구 고전 철학과는 반대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주체가 분리됐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의식이 생각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의식이 생각하지 않는 것, 무의식의 장소죠. 곳에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 그럼 또한 존재한다는 것은 있는다,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존재한다는 걸 잊어야 된다. 잊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그죠? 잊지 못하면 괴로워지니까 있는 것과 다름없다. 존재한다는 것은 잊어야 돼. 그래서 잊지 못하면 그게 나를 괴롭혀서 결국에 억압을 못하는 상황이 빠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망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되죠. 잊지 못하니까 잊지 못하는 괴로움의 세계에 내가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우리는 그걸 정신증이라고 해요. 사이코시스, 피스코우즈, 사이코시스라고 부른다. 너무 괴로워서 잊지를 못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잊으면서 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식을 느낀다.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잊지를 못해. 지금 여러분 강의를 듣는데 다른 것들을 잊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서 나는 강의를 듣고 있는 현재 존재의식이에요. 강의 듣고 있는 나 존재의식이죠. 그죠? 잊지 못하면 강의를 못 들어요. 다른 생각에 그 괴로운 생각이 나를 다 나의 자아를 다 뺏어가가지고 나는 강의 들으면서 이게 소리는 들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나 여기 앉아서 집중해서 강의 듣지도 못해요. 존재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 예를 들어서 TV인데 TV라는 게 알아야 존재의식이잖아요. 나는 TV를 본다. 존재의식이잖아요. 근데 TV인데 내가 TV 보는 걸 몰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TV를 가서 부신다든지 뭐. 그래서 잊는다는 것은 존재의식이다. 그래서 망각과 억압은 이제 영누름과 있는 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이 망각과 억압은 인간이 살고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잘 잊어버리고 또 존재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음이 올 수도 있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잊지를 못하면 그게 이제 너무 괴로워서 잊지를 못하면 그것에 참다가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된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어떻게 죽이든지 해야지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알다시피 정신증자들은 일반적으로 잊어버리고 억압시키며 상징화시키는 일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다. 그 증상이 심하느냐에 따라 그 결여가 심한 거고 증상이 약할수록 이제 결여가 덜하고 이제 부족한 거죠. 잊지도 못하고 억압하지도 못하고 상징화시키는 것들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잘 보고 그러던 사람이 정신증에 걸리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한다. 각자 그러면 기억하고 아고 디은 각각 분열이 돼가지고 각각 따로 논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체가 분열된 거예요. 심한 거죠.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조금씩 있지만 이제 그것은 아주 심해지면 그렇게 나온다. 잊지를 못해서. 그래서 망각하여 쌓아놓은 장소, 억압하여 쌓아놓은 장소, 바로 다른 장소잖아요. 다른 어떤 것, 어떤 다른 것, 그 무의식의 장소다.
그래서 낙강은 이것을 큰 타자의 장소, 즉 무의식의 장소라고 말한다. 큰 타자는 무의식의 장소, 무의식의 실평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말한 바와는 달리 내가 생각하는 곳에, 의식이 생각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즉 의식의 주체가 있는 곳이 무의식의 장소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 즉 무의식의 장소에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즉 무의식의 사고의 장소에서 내가 존재하는, 무의식의 주체가 존재하는 거다. 낙강은 의식의 자아보다 더 위에 있는 탈중심적인 또 다른 장소, 큰 타자의 무의식의 차원을 얘기한 거다. 인간의 의식이 자기 충족적이고 자율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에 예속되어 그것의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다. 우리는 나의 무의식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게 살고 있다.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게 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한테 그 잘못의 진실을 덮기 위해서 방어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잘 설명해요. 남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늘 거기에는 이제 모순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부모들은 알지요. 맨 처음에 넘어갔다가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저 얘기를 자꾸 하지? 왜 저런 자꾸 하지? 이번엔 또 저렇게 얘기하네. 아,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거 감추려고 저러는구나 를 눈치챈단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치밀하지가 못해서, 이게 이제 더 치밀하면 이제 편집증이 된다. 더 치밀하면 편집증이 돼요. 어른들은 더 치밀하죠. 그것이 그러면 이제 편집증까지 가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아픔을 다른 상상적 이야기로 완벽하게 꾸며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망상적, 상상적 이야기로 꾸며서 그것을 완전히 합리화시키게 되면 그걸 이제 투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그것을 이제 승화시키는 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시를 쓴다든지 그걸 주제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소설 작품을 하나 만들어 쓴다든지 그건 잘 승화된 거예요. 승화된 거다. 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집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집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낙강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한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의식의 나, 즉 자아는 더 이상 무의식 주체의 진실나가 아니다. 이제 주체는 말하는 나가 이야기하는 담론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모여 점차 자아라는 의식의 나가 형성된다. 이제 진실의 자아는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자아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점점 모여서 자아라는 의식의 나가 형성된다. 자아, 즉 의식의 나는 진실로 진실화와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진실과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의식의 나는 개인이 되기 원하고 또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상들의 관심을 집중한다. 그래서 의식의 나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타자요, 나 아닌 다른 나다. 그것은 마치 잘못된 주물과 같다. 진실화를 덮고 그것을 대신하는 자아가 나타나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자아는
의식과 결부된 자아죠. 프로이드는 이 자아 중의 일부가 무의식과 또 결부되어 있어서 자아가 무의식을 잘 이해해서 소화해낼 때 이제 치유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가 꼭 의식에만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하고도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전이식과 자아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전이식과 자아와 연결이. 즉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일부가 전의식으로 이제 나와서 의식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의식. 그러니까 결국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메비우스의 띠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실수라든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들 뭐 증상들 이런 게 다 무의식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상계, 영상계가 이제 좀 길어질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상상계, 영상계를 또 다음에 합시다. 수고하셨어요.